예, 안녕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오디션 프로그램 2024년도 강사 콘테스트 본선에 사회를 맡게 된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이은영입니다. 예, 강사 콘테스트는 올해로 벌써 5년째를 맞이하는데요. 매년 강사님들의 놀라운 성장과 열정 덕분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밝은 미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의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오른 8분의 강사님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강의를 기대하며 본선의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가지고 강의 시연이 진행이 되겠고요. 오후 1시부터는 지정 주제를 제외한 선택 주제로 강의 시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후 발표 후에는 개별 심사평도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각 강사님당 1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와 또 진솔한 피드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의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사 콘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전문강사 김남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제도에 따른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직업재활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마지막은 제가 작년에 직접 미국의 장애인 고용 현장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너무 길어서 강의 동안은 직업재활법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동과 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과 일로서부터 경제적인 자립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서 장애인에게도 경제적 자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탄생했습니다.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의무고용제도, 차별금지, 고용서비스 등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어느 대상자한테 해당이 될까요? 모든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그리고 국가기관, 민간 기업에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잠깐 1981년도 역사적인 현장으로 함께 떠나가겠습니다. 왜 역사적인 현장이냐면요, 바로 이 직업재활법이 탄생한 시점이 81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노동하고 고용하고 일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장애인의 의무 고용 비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0년대 초반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명칭이 바뀌고 설립에 대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부터 장애인의 의무 고용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죠. 지금 2024년도 현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현재에는 여기 보시면은 총 3줄로 제가 적었습니다. 고용 확대, 근로자 조건 개선, 또 장애인 의무교육을 미이행할 시에는 과태료가 인상된다라고 적어놓은 만큼 시간이 갈수록 법이 구체화가 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제도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의무고용제도입니다. 이 의무고용제도란 국가기관에서는 3.8%, 민간기관에서는 3.1%의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체 근로자의 3.8, 3.1%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라는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근로자 기업체에서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은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 번째, 상시 근로자 100인 근로자에서는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애인이 몇 퍼센트 뽑느냐에 따라서 약 120만 원부터 최대는 200만 원까지의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시에는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 경직 남자부터 중증 여성까지 금액을 보시면은 3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국가가 사업자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마지막에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초과한 사업주는 그 해당 지사에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사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애 유형에 따라서 고용 장려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4번에 보실까요? 4번에 보시면은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하지만 또한 중증장애인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과 사업주가 어떻게 하면 매칭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인턴을 지원했을 시에는 두 번째 보시는 워크투게더라는 사이트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워크투게더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구직 사이트입니다. 거기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근로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자기소개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면은 해당 사업체에서는 그 지원자에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가 이 워크투게더에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합니다 라는 그 글에 따라서 근로자는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신 것처럼 서류와 면접, 발표를 통해서 근로자가 채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은 이 제도의 완성이 아니겠죠. 이 제도의 완성을 입사 후에 적응 훈련까지 그리고 보조공학기기가 무엇이 필요하고 근로지원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용 컨설팅입니다. 우리 사업체가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할 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고용 컨설팅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맞춤 훈련이 있고 어떤 식으로 변경해야 되고 또한 장애인식께서 훈련도 함께 받고 있는 고용 컨설팅도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제도가 있어서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 컨설팅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있는데요. 바로 시사의 개선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입니다.
시설 개선은 휠체어 사용자 또는 시각장애 사용자들을 이동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 변경하기 위해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보조보호 기기를 지원 제도를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에서는 발달장애인들 위한 훈련센터가 많이 있고 사후 모니터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나갈 때마다 청년 강사님이 오셨네? 장애인 강사님이 오셨네?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그럴 때 더 올바른 고용을 알리고 지식을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보고 온 미국의 장애인 고용 현장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의 장애인 고용은 함께 왔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발전되어 왔는데요. 고용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다양성을 함께 존중한다면 더 함께하는 그러한 사회, 고용 현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하게 강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장애 당사자 강사들을 살펴보면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론과 경험, 뛰어난 강의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누워서만 생활하실 수밖에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저처럼 언어 장애를 가진 분들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주관하는 강사 콘테스트는 저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본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수 강사 선발 대회를 주최해 주셔서 강사로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협회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결과로 활발한 강의를 통해 중증의 장애를 가진 분들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전달력 있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제도에 대한 강의를 맡은 연구하는 강사 김신혜입니다. 이렇게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직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중에 있고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소리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 강사로서 또 사회복지와 장애인 복지를 연구하는 강사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서로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를 보시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가진 의미를 알아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률과 실업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과 정부 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모두가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라는 슬로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로 이 슬로건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그럼 왜 이런 법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라는 사회 구성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정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고용을 한층 더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것을 다음의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3.0%인 반면에 장애인구는 4.5%로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도 전체 인구는 63.0%인데 비해 장애인은 36.6%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직업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환경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이 숫자들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는 고용의무제도와 사업주 및 장애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용의무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수의 3.6%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 수의 3.1%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직원이 100명 이상의 경우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장애인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굉장히 적극적인 고용제도로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두 번째 제도는 사업주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우선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은 경증인지, 중증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는 고용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위치해 있는 경증보다는 중증, 남성보다는 여성의 고용을 보다 장려하는 조치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서 공단으로부터 더 이상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날을 기대해도 되겠죠?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외에도 고용환경 개선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통근차 구매나 재택근무를 위한 작업장비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이 필요시 자금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사로가 없는 건물에 취업이 되었다면 경사로 설치 비용을 자금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조공학기기나 작업지도원 배치 비용 등의 고용관리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사무직으로 취업했을 경우 업무를 능률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이나 특수 키보드,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리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 생산품 우선 구매나 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많은 지원과 혜택을 드리고 있고, 장애 당사자들에게도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업발선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능력에 따른 사업체를 소개받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적합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구인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업무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취업 후에는 적응을 위한 훈련, 경력 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직업재활접근법에서는 고용 전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선 제공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선훈련, 후배치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 효과에 한계가 있어 고용된 현재 작업에서 가능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선배치, 후훈련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에게는 훈련 준비금,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훈련 보조금, 직무지도원 배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취업성 공패키지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취업성 공패키지는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직업 능력 향상, 집중 취업 발전의 단계를 통해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지원인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은 이동지원 수기, 서류대도, 수어통역 등 장애인 직무 중 부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지원인은 회사 근무 시간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직원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몸은 불편했지만 세상을 돌아보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수없이 많으며, 그들은 장애를 발판 삼아 자신의 꿈을 이루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는 결코 극복해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는 단순히 그러한 다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장애인은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장애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장애를 가진 직원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지 마시고, 장애를 가진 직원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이 노력해서 일구어낸 성과나 결과물을 조금은 느리지만 공정한 능력으로 인정해주고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음악가도 그냥 음악가이고 장애인 바리스타도 그냥 바리스타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만 인정해주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며 장애를 가진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상생하는 기업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럼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번째 발표를 하게 된 김형회입니다. 제가 시작에 앞서서 지금 시작한 겁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요, 제가 영상을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우리 직업 생활에 굉장히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소개도 할 겸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영상에 제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좀 몸을 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지각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야근을 하는 날도 있겠죠. 누구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처럼 실수하고 부딪히면서 성장하니까요.
회사를 사랑하고 동료를 아끼는 그저 평범한 구성원 중 한 명이니까요. 나는 장애인이지만 내 일에 장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노동단이 함께합니다. 좀 비슷한가요? 네. 혹시 제가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6번? 너무 정확하게 맞추셔서 제가 지금 너무 당황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항상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가분들이시니까 한 번에 알아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거의 못 맞추세요. 한 3번, 4번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때보다 지금 살이 많이 찐 것도 있는데요. 휠체어를 타지 않은 컷이 3컷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휠체어 탄 사람을 좀 찾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진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신 분들 한 분 빼고 다 장애인 분들이셨어요. 혹시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오셨는지 아실까요? 네, 다 저를 찾느라 못 보셨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요, 장애는 잘 보이지 않고요. 잘 보려고 하지 않으면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죠. 보통 이제 9시에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하시는데 근데 우리 직장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직업 재활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이 법의 목적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저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자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의 선택, 자주적인 삶을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이렇게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있습니다. 네, 공공기업 3.8%, 민간기업 3.1%인데요. 제가 이 수치를 보고요, 잘 지켜지고 있나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실업급여를 연장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업급여 연장 신청 전에는 제가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직접. 그런데 연장 신청을 할 때는 너가 혼자 하니까 진짜 잘 못하는구나, 구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도와주십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크투게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데요. 오라 그래서 갔는데요,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애인을 뽑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이제 해제하고서 봤는데 정말 제가 그때 용산에 살 때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을 클릭하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병행을 클릭하니까 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장애인을 뽑는 곳이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서 탈락할 경우 그렇게 4번의 심사를 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실업급여는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제도인데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안 된다라고 못 박으셔가지고 제가 또 나름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장애인을 고용하면은 최대 이제 90만 원까지 중증 여자 장애인이신 경우, 중증 여자 장애인이신 경우에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고용을 하지 않으면 이런 고용 부담금도 내게 되는데 우리 다른 기업에 장애인을 뽑지 않는다고 일단 한 기업에 제가 면접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그럼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큰 맥락으로 이제 좀 지원 제도를 구분 짓자면 장애인 지원 제도와 사업주 지원 제도가 있죠. 이제 장애인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전에 보통 이제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요, 일단 취업 성공 패키지. 저도 이제 이
저는 이제 물론 2, 3차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특수한 직업을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식으로 제가 가진 전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상담을 받아서 현재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지원인 지원. 물론 이제 막 직접적인 지원을 이렇게 직접적인 업무를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 뭐 이제 제 경우를 보면은 뭐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준비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 컴퓨터 타이핑 같은 거를 대신 해주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근로지원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또 훈련을 실시해서 우선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도 있고요. 작업 지도원 배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사업주로 분류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이 네 가지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실업급여를 탈 때도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이런 표준 사업장이 없냐라고 여쭤봐가지고요. 그분께서 한 3일, 4일 걸리셔가지고 해주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장애인 표준 작업장이 되면 좋은 점입니다. 일단 공공품 생산 구매, 우선 구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소득세 감면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설 설치 비용, 그리고 표준 사업장이 이제 되려면은 그 장애인분 상시근무를 10명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11분 정도 계셨어요.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유지 기간이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어서 요거는 이제 활용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선정이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도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베리어 프리 BF 건물 인증은요, 사실은 그 사업주 분께서 혼자 이렇게 하시기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장애물 없는 이런 건물, 이룸센터 아주 대표적인 건물이죠. 네, 옆 건물과 이룸센터의 건물 접근성이 완전히 다르다면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이룸센터 건물을 이용하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저 현판이라고 하나요? 인증 명판을 받아서 건물에 부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장애인 그 일자리가 있는 건물 사이트나 이런 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런 명판을 걸게 되면은 사람들이 직접 와보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보고서 여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구나, 지원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고용시설 자금융자 1인당 장애인 1명당 1억까지 지원하는 최대 15억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을 공단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게 실질적으로 장애인 그 본인에게 가장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근무자들이 많아지셨는데요. 그런 재택근무에 필요한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네, 장애인 고용의 이점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요즘 기업체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노동력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인 부분은 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런 장애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장애인 본인에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권, 자기가 자립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삶을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여기까지는 좀 짧지만 간단하게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미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발음이 정확치가 않아서 AAC와 제 목소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장애인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장애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기업체의 사내 카페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바리스타, 그리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롯데케미칼 사내카페 바리스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바리스타로 일하는 걸 꿈꿨지만 정말로 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르바이트 경력이 없는 초짜였기 때문이었고 오롯이 커피 하나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케미스토리에서 8개월 동안 일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한 점은 커피 내리는 실력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꾸준히만 하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존에 제가 가졌던 비관적인 가치관을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내카페 마감조로 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완전 지옥철이지만 오히려 퇴근길이 행복합니다. 수많은 직장인들 틈에 끼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고 나도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든 음료의 자부심을 느끼고 그 음료를 맛있게 기쁘게 픽업해 가시는 손님들을 볼 때 너무 기쁘고 보람이 넘칩니다. 앞으로도 케미스토리를 찾는 직원분들에게 최대한 맛있는 음료를 대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롯데케미칼 직원이면서 이제 직장 내 장애인식에서 강사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 회사 그 사내 카페에 계신 근로자분이 실제로 써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일이란 자부심, 보람, 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의미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고용의 벽은 높기만 한데요. 또 많은 기업이 장애인들을 고용하기를 기피하고 있다는 뉴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지난해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약 34%로 전체 국민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이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우선 장애인과 관련한 법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이 국가의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990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해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출범합니다. 2008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것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자기결정권을 그들 스스로에게 주어 장애인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가치 및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1조를 보시면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 나왔죠. 즉, 이 법은 뭐지?
있고요. 장애인이 장애 자립할 권리를 제공하고 또 장애인의 생존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또 장애인의 통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 장애인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사회, 국가, 기업 등 사회적 책임 있는 단체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그들의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인간기업 기준 3.1%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체가 받게 되는 지원금 후 중증, 경증, 남성, 여성 장애인에 따라 달리 지원받게 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및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환경 마련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장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1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며 그 중에서 30% 이상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 제도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가 지원받고 있는데요. 제도적 뒷받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변화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제도는 흐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구직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받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군을 추천, 취업지원 및 알선을 받습니다. 구직 단계부터 안전한 취업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는 취업성 공패키지, 중증장애인의 직장기술 습득과 적응을 위해 취업 전에 사업체에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지도, 훈련하는 프로그램인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다양한 지원 제도로 사업주와 장애인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롯데인의 행동 강령이라는 기업 위례 교육 중 일부입니다.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인간 한 명 한 명은 참 다양한 특성과 잘 지내고 있죠. 장애도 결국 개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할 때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또 성과창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장애인 고용을 복지의 측면에서만 생각하곤 하는데요.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정유원입니다. 그러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요, 장애가 있는 사람과 사내에서 함께 일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는 교육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장에서는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이번 주제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차트는 2023년 실업률과 고용률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먼저 실업률을 보시면요. 장애 인구 대비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가 실업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률을 보시면 장애 인구 대비 전체 인구가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체 인구가 장애 인구에 대비했을 때 더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요. 또 자세하게 보시면 가로친 부분은 전년 대비 2020년 대비 비교한 수치입니다. 먼저 실업률을 보시면 장애 인구는 전년 대비 0.5% 실업률이 상승한 반면 전체 인구는 반대로 0.6% 하락을 했어요. 고용률 같은 경우는 장애 인구는 0.3% 반대로 이제 하락을 했지만 전체 인구는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안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있어요. 이 의무 고용률은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고용을 해야 하는 법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차트를 보시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일을 하기 어려웠나라고 보시면 장애가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지난주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없어서가 가장 높았고요. 반대로 기업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용적인 일터를 늘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저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법을 통해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안에 1년 안에 반드시 1회 하라고 교육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장애가 있는 비장애인 직원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일을 할 수 있고 꼭 어떻게 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지원이 된다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비장애인 사업주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장애인 지원 제도를 보시면 근로지원인이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또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은 장애인 상시근로제가 2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이 직업생활 상담원을 반드시 선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내에서 일을 할 때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90년 1월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4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돼서 2000년 1월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처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경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라고 이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4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포커스를 제가 맞추고 싶은 것은 2004년에 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가 300인에서 50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요,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정한 비율을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이제 고용하라고 하는 법인데요. 문제는 이게 5년마다 개정이 됩니다. 2025년에 이제 개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개정 혹시 되나요? 네, 궁금한데요.
2025년에 개정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0.2%씩 상향되어 왔고요. 이러한 다양한 이제 규칙을 통해서 이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전체 직원의 3.8%, 50인 이상 민간 기업에서는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가 있는 분들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Q&A가 많습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나? 왜냐하면 10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정한 비율의 장애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100인 미만입니다. 고용 부담금을 내지 않는 100인 미만에서도 이제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되나. 근데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이지만 반드시 현재는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이기 때문에 연 2회 장애인 고용 실시 계획서와 보고서를 이제 1월과 7월에 이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부담금과 반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에서 이제 이 고용 장려금을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 한 명은 기준 인원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을 채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채용 시 지켜야 될 근로 조건은 반드시 상시 근로자여야 하고요.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단 최저임금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 수령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장려금 단가를 보시면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증이냐, 경증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 여성이 장애가 고용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지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남성 순으로 지급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더 낮은 단가를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시간 근로자는 좀 더 임금액이 좀 더 낮을 수 있잖아요. 낮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 단가가 더 낮게 책정된다는 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용장려금 산정 시 지급 기준 인원이란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에서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일 때 기준 인원 30명 곱하기 3.1에서 한 명이 이제 기준 인원으로 되겠고요. 여기서 반드시 한 명을 더 고용을 해 주셔야겠죠. 한 명을 더 고용해 주는 게 아니라 10명을 더 고용해 주시면, 상황에 따라 10명을 더 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장려금은 이제 고용은 장려금을 반드시 장애가 있는 직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냐? 꼭 그건 아닙니다.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로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사업체의 상황에 맞게 이제 사용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후에는요, 우리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용한 직원과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키라고 있는 법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강사 조원주입니다. 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죠.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는 세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나 쇼핑을 할 수가 있고 굳이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 정보화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빅데이터 활용과 AI,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생활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이루어낸 주인공들은 누구이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그것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기술로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산업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진다 해도 톱니바퀴의 이음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균형 있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우리도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기본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나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잘 지켜지고 사회에서는 직장 동료나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잘 지켜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작은 것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할 일을 다 하여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책임과 규칙이며 더 큰 틀에서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기업의 가장 큰 최종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인 것이 바로 고용인데 고용이 일어난 후에야 직원들이 일을 하고 직원들이 일을 해야 그 부가적인 결과로서 이윤 추구도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의 균형 속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애인 고용입니다. 기업에서 고용을 할 때에는 사규에 따라 적합한 인재를 뽑는 반면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그만큼 중요하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 고용을 요약해 보면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약 5.1%로서 인구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임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는 몇 명인가요? 그 중에 장애인 동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 직원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 직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현실은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장애인 고용이 없다고 해서 이와 같은 불균형은 나쁜 건가요? 우리는 장애인 고용을 안 하는 대신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좀 더 합리적이고 성숙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합리적이고 성숙한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여 성과를 낸 기업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로 두 곳만 살펴보면은 항공회사인 제주항공은 모드락이라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하여서 사무원, 바리스타, 네일 아티스트, 헬스키퍼와 같은 직군의 장애인 고용을 실천하므로 이 모든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전 직원 대상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을 하였고 그 결과로 댐 드론 기사, 신재생 에너지 지킴이, 문헌 관련 등으로 장애인 고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업은, 우리 회사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예술, 기술, 미디어, 산업, 의료, 교육, 행정, 스포츠 이 모든 직군에 장애인 직무 개발이 가능하고 현재도 이렇게 많은 장애인 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를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시해주는 고용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 가이드는 총 5가지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데 1. 채용 수요 조사, 2. 적합 직무 개발, 3. 채용 계획 수립, 4. 채용 방법 확정, 5. 근로 조건 확정, 이와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에 딱 적합한 장애인 직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며 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실천은 우리 기업의 ESG 경영 효과와도 이어집니다. 환경, 장애인들 재택근무를 통해서 통근 교통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므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사회, 장애인 고용 실천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는 가장 모범적이며 쉬운 방법이며, 윤리적 거버넌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지와도 연결됩니다. 장애인 고용 실천은 어쩌면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했다면 동료로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고려한 적절한 일자리 제공은 노동인구 감소 해결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고, 톱니바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 실천과 함께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주정수입니다. 저는 평등권에 비춰본 장애인 고용 차별이라는 논문으로 방통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인권 운동을 하다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그리고 인권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장애인 동료 상담가,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 공공 후견인 2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장애인센터 소장 일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말 좀 들어봐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5명이 출연하여서 7분 동안 자기의 역경 얘기를 나누면 시청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1등부터 5등까지 뽑아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얘기는, 저는 3살 적에 소아마비라 지체 장애인으로 살다가 20살 적에 자립하겠다는 의지로 무작정 서울에 상경하여 직장을 찾았지만 저를 반겨주는 회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50회 이상 계속 직장을 찾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뭐 만년필 만든 회사에 천신만고 끝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1,500명이 근무하는 회사였는데 장애인은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1997년 금융위기 IMF가 왔을 때도 전 사원의 과반수가 구조조정을 당했지만 저는 그 대상이 되지 않고 38년간 근속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장애인도 자기에게 알맞은 일을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애인도 일할 권리, 즉 노동권이 있게 노동운동을 합니다. 장애인이 세금도 내지 않는데 무슨 권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시면 오해이십니다. 장애인도 껌 한 토를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부가가치세가 회사에 내는 법인세보다 훨씬 많이 거출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장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8년 85일 동안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은 중증 장애인에게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국장애인공단 서울지사에서 85일 동안 논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85일 동안에 농성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 제도입니다.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일자리가 생겼고 특히 중증 장애인도 협업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이 일하게 되면 근로지원 제도가 생겨서 근로지원인들이 중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생겼었는데 이게 2020년 7월부터 4년 동안 잘 진행되어 왔던 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은 서울에는 이 일자리가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우리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는 제7조에서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 조항이 있어서 모순입니다. 우리 헌법 32조는 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일할 의무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근로조건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4항에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을 보호한다는 조항이 있고 5항에는 연소자는 특별 포함하는 조항이 있으며 6항에서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에는 우선적으로 취업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특별 조항은 없어서 헌법이 개정된다면 반드시 이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도 제27조에서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장애인은 64.9%인데 비해서 장애인은 38.1%입니다. 고용률은 비장애인은 69.2%인데 비해서 장애인은 50.3%입니다. 실업률은 비장애인은 3.0%인데 비해서 비장애인은 4.5%입니다. 이 비율은 경증장애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훨씬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장애인 고용 촉진법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지원을 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는 노동 경력과 보수,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권리 실현, 생존권, 노동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 자아 실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법 제5조 2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1년에 1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의 인권 및 차별 금지, 그리고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는데 이 비율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 고용을 하지 않으면 벌금 형식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상금 형식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률 비교를 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3.4%로 돼 있고 2022년 때는 약간 상승된 3.6%였습니다. 그러나 50인인 사업장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3.8%로 약간 상승되어 있지만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3.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경증 남성일 경우에는 35만 원, 중증 여성일 경우는 9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어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지원인을 받을 수 있고 공공보조기기로서는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음성증폭기, 그리고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는 중증장애인도 헌법에 보장된 32조에서 보장된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도 85일 동안은 농성을 통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직무로는 생활편의 권익 개선, 문화예술 등 창작활동, 장애인 이식 개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센터에서 했던 일이 있는데요. 서울숲에서 악기 공연하는 모습이고요. 시창작 문화예술 활동 모습이고 제가 인권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장애인 관련된 법은 1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잘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더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 최봉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제가 고용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에게 간단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장애인을 우리들이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한 퀴즈를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장애우, 2번은 장애자, 3번은 장애인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 같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우리가 장애인을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남녀노소 나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자라는 것은 그 비하되는 그런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용어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과 또는 비장애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장애인을 만날 때 우리가 부르는 용어를 우리가 상대를 지칭할 때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서 장애인과 고용정책 그리고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일을 할까요? 비장애인 직장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제적 자립, 그리고 소속감 실현, 자기 발전, 자아 실현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경제적 활동이 자신이 살아있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 자체, 또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내가 활동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충분한 비장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차별과 편향된 의식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고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위계를 보시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편향된 생각으로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인식, 그리고 이 친구들,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직장 생활할 때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스스로 고정관념으로 기회를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오래전에 전쟁이나 또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일례로 소아마비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중도 장애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장애인들은 정신지체나 발달 장애 쪽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중도 장애인입니다. 그럼 그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대학을 나오고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중도 장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그리고 경제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장애인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대기업이나 연구소 이런 데 취업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모순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 고용률은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은 61%고 고용률도 61%는 비장애인들인데 장애인들은 34%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는 변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단체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부 신문 기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장애인한테 직업 주고 또는 급여를 주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아주 고정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표현을 한 게 옛날에 있는 지금 고령화된 나이 드신 분들처럼 그렇게 사지가 문제가 지체가 발생하고 이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애인이 고용을 못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중도 장애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저는 강조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의무고용제 서두와 같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다들 아실 테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3.8%의 고용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주는 50인 이상 100인 사업장에 3.1%를 채용을 해야 되는 의무 고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100명 이상의 직장에서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이분들이 그 기업에서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부담금은 고용부담금은 당연히 고용의 평등성을 보완하고 의무고용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담기초액은 연간 생산량에 대해서 1인당 초과 인원이 됐을 때에 그 부분에서 초과를 못하고 전부 고용을 못하면 191만 4,440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용 부담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을 평등하게 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분들에게 지원시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육 지원 이런 비용으로 기금으로 조성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부담금이라든지 의무고용제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제재사항이 아닌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 지원 제도에 있어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00명당 3.8%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3.1%를 초과한 1인당 인원에 대해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직 남성은 30만 원, 여성은 45만 원, 중증 남성은 60만 원, 여성은 8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써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2명이 초과돼서 고용했을 때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이 자금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 90만 원에 대해서 사업주가 자유롭게 그 돈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꼭 고용지원금으로 쓴다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업주께서는 기억하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주 고용지원제도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 융자라든지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자금 융자,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으로 식당이나 휴게실, 의무실, 그리고 물리치료실들을 개설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15억 이상 이내에서 장애인 1인당 1억 원으로 의무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25%를 포함해서 채용했을 때에 저리로 대출금리 1%로 설비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죠. 다른 것들은 설명되는 사항이지만 여기 핵심은 연 1%의 저리로 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그만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통근용 승합차 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급하고 지원해 드리는데요.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 4천만 원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무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모를 수도 있겠죠. 알고 가시면 의외로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기업에게, 사업주에게 부담되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지원 정책도 있다는 것도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자는 동기를 부여하려 하는 것이 장애인 의무 고용제일 것이지 강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면 부담금을 내시는 것보단 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사회적으로 같이 융화해서 포용 정책을 지지하고 그것을 함께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사업주도 그런 면에서 이해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직업재활법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조공학직위 지원, 근로인 지원, 표준사업장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베어프리 인증 제도도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프레임에 갇힌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업주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업주가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1588, 1599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마다 환경이 다르고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 개선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장애인을 지원하고 고용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경로를 접속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 가이드를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지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사업주와 함께 장애인을 포용 정책으로 회사의 이미지도 좀 더 긍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가볍게 나열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중증 장애인 교육 지원, 최대 6개월까지 교육에 대한 훈련 준비금 4만 원, 알바비, 일비 17,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추천을 하고 또는 안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나가시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운둔형 외톨이처럼 집안에서 장애라는 이유 하나로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밖에 나오지 않고 집안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전파하셔야 됩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환경 속에서 함께하는 장애인들에게 얼마만큼 그들을 동기를 부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가이드 안내를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 장애인 인턴 제도, 중장년도 많죠. 이런 분들에게 장애인이 되기서 정규직으로 가기 전에 인턴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경험을 하는 거죠. 성공 패키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성공 수당 및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최대 150만 원 지원이 되니까 내가 거기서 지원받는 동안에 경제적 실이익 없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하는 그런 부담감을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제도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고 있으니까요. 청년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삶의 진로를 경제적으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주변에 고등학생, 장학생이라든지 이런 학년기에 있는 친구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원이 있고 맞춤훈련센터 있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있고 이건 나열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저도 키포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전제로 한 장애인 직업 훈련이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컴퓨터 직업 훈련원도 있고요.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회사와 연계된 취업을 전제로 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거 하나에 스스로 구속되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지 말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개척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자존감을 세우는 동기부여를 여기 직업능력 개발이라든지 장애 취업 기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장애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돌아가셔서 직장에서 집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응원과 지지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588-1519 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또 긴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내가 혼자라는 고립감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장애인 고용공단에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고 언제든지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세요. 내 삶을 살려달라고. 내가 장애인을 뛰어넘어서 인간답게 경제적 자립으로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달라고 전화하세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곁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